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조마조마하던 정부가 한시름 놨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의료계로서는 입장이 좀 곤란해졌습니다. 국민 여론도 의료계에 그다지 좋지 않은 걸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떨까요? 국민을 이기려다 낭패 본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관련입니다. 법원은 의사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복리를 우선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이 신청한 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불과해 신청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선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며 신청 자격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지만 판단에 최소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법원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멈추지 않겠다며 재항고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제동이 걸릴 뻔한 의대 증원 정책이 예정된 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증원이 예정된 전국 의대들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까지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면 빠르면 이달 말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과 각하라는 결과를 받아든 의료계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삼권 분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의대 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행동 확대 가능성도 나옵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확정 시 이미 시행 중인 주 1회 휴진을 일주일 전체 휴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비대위는 이를 검토하지 않기로 해 실제 확대 여부는 현재로서 미지수입니다. 의사협회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는 대신 장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가 파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하거나 막 이런 걸로 국민에게 더 상처 주는 일은 최소화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의사 집단 행동이 중대 기로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오늘 법원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정원 확대는 석 달 넘는 진통 끝에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사태는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죠. 의료계가 더 반발할 건 또 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사회정책부 황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의대 정원 늘리려면 대학들이 학칙을 바꿔야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게 거부가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이 예정된 32개 대학 중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곳은 절반 정도입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 상당수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주저하면서 이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는데 오늘 법원이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학들이 이 학칙을 개정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의대생 늘리는 건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어요. 하지만 의료계가 반발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법원 결정 이후에 내부 분위기 좀 취재했습니까? 네, 그동안 의료계는 증원 조제 총력을 기울여온 만큼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집단 행동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거로 예상됐습니다. 실제 한 의대 교수 단체는 증원 확정 시 일주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기도 했고
저희가 취재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국가가 맞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의심된다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기류도 좀 엿보이고 있는데요. 서울대 의대는 일주일 휴진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등 좀 사태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의료계 초강경 인사죠. 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 본인 생각 좀 내놨습니까? 임 회장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SNS를 통해서 판결문을 이제 분석한 뒤 내일 교수들과 함께 의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몇 시간 뒤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을 놓고 깊은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이 깊어 보이네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들이 바로 전공의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공의들은 지금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강경 조건을 내걸었던 만큼 오늘 법원 결정은 이들의 복귀를 더욱 멀어지게 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20일인데요. 이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로 접어들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원 결정은 전공의들의 요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 20일이란 시한이 복귀를 이끌 새로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증원 정책 관철시킨 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의료계 마음을 좀 사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료계 대응 기조도 달라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증원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의 하나로 뭉쳤지만 지금 이 목표가 사라질 경우 의사단체 저마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럴수록 정부가 좀 세심하게 살피면 어떨까 싶네요. 자,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인물이 출국 정지 조치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자 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양모 씨가 장본인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양 씨 사이에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철저히 따져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하는 게 정도일 겁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민주당 당선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금전 거래를 한 지인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며 양모 씨를 언급했습니다. 양모 씨는 본인의 직업상 해외 출장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기한 출국 금지로 TV조선 취재 결과 이 당선인이 언급한 양 씨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김정숙 여사 의전을 담당했던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단골로 옷을 맞춰 입던 디자이너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양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고 프랑스 국적인 양 씨를 출국 정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와 다혜 씨 사이 금전 거래의 성격과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 씨 측은 서로 친한 사이에 흔히 있는 송금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어디나 돈 좀 보내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 번일 때 한 번 600만 원인가 300만 원. 하지만 검찰은 당시 다혜 씨 가족의 수입이 불안정했고 이런 상황이 남편이던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시 사위에 대한 수사가 문 전 대통령 딸의 지은으로까지 확대된 건데 야당은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는 2018년 7월 태국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했습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였는데 항공사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가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2021년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 채용 대가로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 임명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수사가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하자 야당은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입니다. 전주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검찰은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수사를 지휘할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길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을 묻자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하겠다고 했고 친윤 검사란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봐주기 수사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섭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상황을 의식한 듯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며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친윤 검사라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야당 공격에 대해선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이원석 총장이 지난 2일 야당을 겨냥해 사용한 사법의 정치화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은 오늘 총장 주최 오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에 불만을 드러낸 지 이틀 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과 인사 협의를 다 했다며 인사 시기까지 총장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란 취지였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초의 침묵으로 인사에 불만을 드러낸 지 이틀 만입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 장관은 이 총장의 불만 표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사 제청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장관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질책성이란 해석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아닌 본인 주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박 장관은 차장, 부장급 후속 인사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빨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부장검사 승진 대상 검사들에게 내일 오후까지 내부 시스템에 근무 희망지를 입력하라는 업무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검찰 인사 논란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관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을 취재하는 이재준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사진을 보니까 이원석 총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찬장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데 분위기는 어땠다고 합니까? 네, 첫날 분위기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이원석 총장의 방침에 다소 부합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 1부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 검사들로부터 대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원석 총장은 새로 부임한 검사장들과 가진 오찬에서 다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면서 신임 검사장 여러분들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잠시 소강 상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권에서는요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만 속도를 내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은 아예 손도 안 댄다. 이런 불만이 좀 있던데. 네, 사건 진행이 더딘 건 사실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혜경 씨를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10만 4천 원을 사용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고 이후로도 별다른 처분 없이 수사가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김정숙 여사 관련 수사는 더욱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서 국고를 손실했다며 고발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된 뒤에 진척이 지금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 1부는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도 지난해 12월 고발이 접수가 됐지만 반년 만에서야 전담 수사팀이 구성이 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지난해 2월 공범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김 여사 수사에 관한 이야기는 수사 방법이나 대면 조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를 세 사람 수사를 빨리 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고 결국 정권에도 부담이 됐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문 전 대통령 사위 수사 관련된 거 계속 단독했었죠.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때 본격화했죠, 수사를.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전주지검에 2011년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지난해 9월에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에 부임한 뒤에 사건이 수사 속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이 검사장이 중앙지검으로 온 만큼 서울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오늘 이 지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여튼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건이 서울로 올라올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뭐 야당 수사 잘 하자는 거 아닌가요? 검찰에서 어쨌든 무슨 사건이든 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에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이 22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를 뽑았는데 5선인 우원식 의원이 명심을 얻었다고 주장하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투표 현장에서 대박이란 말이 절로 나왔다는데 최원희 기자가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 먼저 보도합니다. 어의추.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싱거운 승부가 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추 당선인 측 관계자 역시 분위기가 좋다며 압승을 예상한다고 말할 정도였지만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결과를 되묻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5선의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얻어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9표 차로 꺾고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심 논란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있지 않았습니다. 친명이 어디로 쏠렸다 이런 얘기는 언론의 과한 추측이고요. 추 당선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우 의원 역시 당선 직후 21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를 만들겠다며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중립보다 견제를 주문했습니다.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아직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민주당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민주당목 국회 부의장 후보엔 4선의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년 동안 국회를 이끌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당내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원내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교통 정리한 게 오히려 역효과였다. 이런 이야기부터 추미애 당선인의 좌충 우돌 스타일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조정식 의원의 출마 포기 과정에서 친명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선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에게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이에 대한 재선 의원은 명심이라며 의장 선거에 개입하는 움직임에 반감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이 나오는 가운데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친명일색으로 채워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등 추 당선인의 예측 불허 행보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성 지지층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의원들에게 사기당했다. 탈당한 뒤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는 글과 함께 의원의 사퇴 촉구도 잇따랐습니다. 휴가에서 오늘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의원 당선이 곧 당심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명 핵심부가 움직인 걸로 알려진 이번 선거에 의원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일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 한 전 위원장은 출마 쪽에 마음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라며 등판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맞서는 듯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나경원 당선인은 현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어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라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책임론에 대한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지고 나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째째하고 비굴한 처사예요. 한 전 위원장 측에선 민주당과 지난 2년간 싸워온 게 누구냐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은 총선 백서 특위가 한동훈 책임만 부각하려 한다며 직접 국민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저출산과 연금 개혁 세미나를 열었는데 당 지도부와 당선인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 대개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되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특검법 때문에 특검법을 하는 몇 개를 하느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당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너마도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적인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 100% 당원 투표로 대표를 뽑는 현행 규칙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반 국민 투표를 20-30% 정도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수도권 대구 경북 지역 당선인들과 비공개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와 만찬을 가진 지 사흘 만인데 당정 간의 소통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식사 자리엔 청년 당선인들도 상당수 참석했다는데 총선 민심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 전달됐을까요?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경기와 대구 경북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지 사흘 만인데 앞서 지난달 24일엔 총선 낙선자 5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지도부 만찬에서 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당정 소통을 약속했었습니다. 오늘 참석자는 모두 13명으로 비윤계인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과 경기 포천 가평의 김용태 당선인 등 30대 당선인 4명도 포함됐습니다.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지도부 만찬에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멀어진 것으로 드러난 청년 수도권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이 소속된 소장파 청년 모임인 천목회는 어제 밤샘 토론 끝에 윤 대통령 실정에 침묵한 점이 잘못이라며 반성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오늘 우리가 뭐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한 당선인들도 권역별로 나눠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5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방한한 캄보디아 정상의 배우자를 맞이하고 공식 오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수사를 받을 땐 받더라도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훈마네 총리의 부인을 맞이한 뒤 환담을 나누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웅도 함께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양국 정상 공식 오찬에 양국 네 분이 함께 참석해서 오찬 행사를 가졌고 훈마네 총리는 정상회담 중 김 여사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The compassionate gesture of First Lady Kim in supporting a Cambodian boy's heart surgery in Seoul is a clear example of this. 김 여사는 2022년 캄보디아 방문 당시 심장병을 앓고 있던 로타군을 만난 뒤 한국 병원 수술을 도운 인연이 있습니다. 고생했어요, 진짜. 김 여사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 이후 5달 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명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전투표나 정상 배우자 외교를 비공개로 소화한 것 외엔 자맹을 이어왔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야권에선 특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잇따른 정상 외교를 앞두고 배우자 역할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어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이어졌죠. 비온 뒤 맑게 개인 하늘로 가시거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파주 전망대에서는 30km가량 떨어진 북한 개성 송악산이 육안으로도 보였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하늘에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미세먼지도 하루 종일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한껏 들떴습니다. 어제 사실 남산 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경치가 진짜 좋아요. 어제 전국에 내린 비로 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서울의 가시거리는 38km로 평소의 4배 수준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에선 북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까지 훤하게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일부러 북한을 보기 위해서 그 오두산 전망대로 왔거든요. 이렇게 가까운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안쓰럽고 약간 아쉽기도 해요. 이곳 전망대에선 북한 마을의 창문은 물론이고 28km 떨어진 개성 송악산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시계거리가 가장 좋을 때가 11.2km인데 오늘 같은 경우 평소보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전국이 맑겠고 일요일인 19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보셨듯 주말에는 정말 여름 날씨를 만끽하게 될 텐데요. 백두대간의 고지대에는 밤새 폭설이 내렸고 설악산에는 무려 4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5월 중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기상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하늘이 손에 닿을 듯한 해발 1,400m, 발왕산 정상입니다. 분홍색 진달래 위로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앉았습니다. 숲속 오솔길에도 하얀색 카펫이 깔렸습니다. 방문객들은 울창한 숲과 순백의 눈이 공존하는 색다른 풍경에 흠뻑 빠집니다. 5월에 눈을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눈이 내려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해발 1,000m가 넘는 백두대간 고지대에는 대설특보 속에 오늘 아침까지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5월 중순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기상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특히 설악산 소총봉에 42cm, 중총봉에 22cm가 쌓여 고지대 탐방로 개방이 취소됐습니다. 적설량이 많아서 탐방로를 현장을 점검해야 돼서요. 봄이기 때문에 간단히 왔다가 크게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수확철을 맞은 강릉 안반대기의 산나물 밭은 폭설에 뒤덮여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눈 때문에 다 꺾이고 추워가지고 다 동해를 입어서 다 얼었죠. 지난번으로 따지면 약 한 2억 원 정도 피해를 봤어요. 농업당국은 고지대 재배 작물의 냉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가 치어 숨졌다는 소식 또 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70대 보행자가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마을버스는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골목 입구에 마을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다급하게 뛰어가고 버스 아래에 깔린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어제 낮 1시 20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소리 푹 찌르는 소리 들었죠. 저도 많이 놀랬죠. 여성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대로변 쪽에 바짝 붙어 있고 보행자 신호도 따로 없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춘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길을 건너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꺾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정지했다 들어오는 차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670여 명으로 사망자 10명 중 6명 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화이트 와인인 양 마약 원료를 들여온 뒤에 국내에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중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왜 중국 마약 조직이 한국을 타깃으로 삼은 걸까요?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텔 바닥에 흰색 결정들이 담긴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20대 중국인 마약 조직원이 직접 만든 필로폰입니다. 옆에는 필로폰 건조에 사용된 선풍기와 냄새를 빼기 위한 방향제도 놓여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초 또 다른 조직원이 대만에서 와인병에 숨겨들여온 액체 마약 원료를 전달받은 뒤 호텔에 머물며 필로폰 5.6kg을 제조했습니다. 18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186억 원어치입니다. 이 중국인은 직접 제조한 필로폰을 SNS를 통해 거래하려다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이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마약 조직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마약 가격이 높은 한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제조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한 공정으로 최종 완성본이 이번에 이렇게 제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이제 저희들도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경찰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대만 조직원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한 가전업체의 김치냉장고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돼서 리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젯밤 해당 업체의 김치냉장고 근처에서 또 화재가 시작돼서 이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27층 아파트의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에 주민 11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연기가 막 올라와서 일단은 아기를 이불로 덮어서 대피를 했는데 이제 계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갔죠. 엄청 혼잡했죠. 불이 난 집입니다. 벽을 비롯해 주변은 검게 그을려 있고 현관문은 강제로 개방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0년 된 위니아 뚜껑형 김치냉장고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해당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 중입니다. 이 업체가 만든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까지 54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업체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278만 대 제품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아직 수거되지 않았습니다. 위니아는 화재 원인이 김치냉장고 때문인지 해당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한 뒤 추가 배상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0대 여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몸 여러 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여학생과 함께 생활하던 50대 여성을 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 숙소입니다. 방 2개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쪽 방에는 이불 없는 침대와 탁자만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이 방에서 17살 여학생이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의식이 없다. 밥 먹다 쓰러졌다고 119로 신고했고, 그래서 이제 상황실에서 CPR 지도를.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은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쓰러진 채 발견된 학생 몸 일부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손에는 묶인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학대를 의심하고 숨진 학생과 함께 생활해온 5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학대로 보는 거지. 그 정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온 거지. 교회 측은 이 여성이 숨진 학생의 어머니 부탁으로 2달 전부터 함께 생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엄마도 취업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케어하다가 그 이모 되는 사람한테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몸에 남은 멍자국은 숨진 학생이 최근 아버지와 사별한 뒤 정신적으로 힘들어해 자해한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학생의 손을 묶기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싶다 하고 싶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자매가 옆에서 말리기도 하고. 경찰은 여학생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범벅인 장난감이나 위조 상품이 대표적인데요. 앞으로 안전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이나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은 직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직구한 어린이용 머리띠입니다. 조사 결과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7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중국 쇼핑몰 쉬인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시계에서도 같은 물질이 기준치보다 5배 넘게 나왔습니다. 정자수 감소 또는 불임, 조산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관세청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어린이 제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52종 중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사용하기 불안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뭔가 사용할 때 검증이 안 된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썼을 때 큰일 나지 않을까라.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모차나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전기온수 매트 등 전기생활용품을 포함해 총 80개 품목은 우리 정부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등은 유해성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경제 전망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OECD에 이어 이번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올렸습니다. 경기 저점은 지났다는 판단인데 소비 부진이 걸림돌로 진단됐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올린 건 석 달 만입니다. 당초 0.6%로 예상됐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로 깜짝 성장한 걸 반영한 겁니다. KDI는 이후에도 수출 호조, 특히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 교역량의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경기 회복이 반도체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국제 유가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수입 물가도 체감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내수 부진도 우려됩니다. 부채가 많이 난 것들이 고금리랑 겹치면서 이제 사업자들이 다 어렵고 물가가 오르면서 수요가 위축된. KDI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DGB 대구은행이 32년 만에 전국구 은행이 됐습니다. 은행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윤태훈 기자가 기대와 우려 다 짚어봤습니다.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중은행 전환인가를 받고 IM뱅크로 새로 출발합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전국구 은행이 탄생한 겁니다. 정부는 기존의 시중은행이 고금리 상황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방은행을 경쟁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금융산업이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된 만큼 고객들에게 유리한 금리와 한도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7년 금융 노하우로 전국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두터운 혜택을 지원하겠으며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서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반깁니다. 아무래도 경쟁을 하니까 은행들이 더 많아지면 대출 받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하지만 5대 은행과 체급 차이가 워낙 커서 한계가 있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다 인터넷 은행과도 경쟁을 해야 해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5기 첫 해외 방문국인 중국에 도착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등 전방위로 논의를 하면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란 평가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정상이 나란히 연단에 오르자 양국 국가가 차례로 연주되면서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문 환영식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맞서 중러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В 2023 году двусторонний товарооборот увеличился почти на четверть и достиг хороших показателей 227. 시 주석도 양국 관계가 갈수록 단단해졌다고 화답했습니다. 共同实现各自国家发展振兴，携手维护世界公平正义。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30쪽 분량의 성명에는 양국의 전략적 협조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로 심화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 시 주석은 정치적 해결이 올바른 방향이란 것에 양측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소통은 비공개로 이뤄진 1대1 회담과 만찬, 내일 하얼빈 일정까지 이어집니다. 두 정상은 미국 등의 대북 도발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북중러 연대를 연출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친러 성향을 보여온 슬로바키아 총리가 대낮에 지지자들을 만나다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수사당국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암살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의 건강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초 총리가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순간 갑자기 한 남성이 총을 여러 발 쏩니다. 경호원들은 서둘러 총리를 차에 태우고 현장에서 총격범을 제압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낮 2시 반쯤 슬로바키아 수도 외곽 힌들로바에서 강요 회의를 마친 로베르토 피초 총리가 괴한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총리는 3발 이상 복부 등에 맞았고 차량 이송 중 위중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5시간의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71살의 작가로 정치적 동기로 암살을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So this is the issue. What's happened? It's a political assault. It's absolutely clear. 슬로바키아는 공산 정권 붕괴 이후 정치 분열을 겪어온 국가로 최근에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러 성향인 피초 총리는 지난 2018년 정치권 부패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가 피살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자 사임했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여론에 힘입어 승리하며 네 번째로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거침없는 입담과 카리스마로 K리그에서 존재를 뽐내는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이 이번에는 표정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다솜 기자입니다. 광주가 1대0으로 앞선 후반 36분. 이강현의 오른발 슈팅이 울산의 골망을 흔듭니다. 울산 골키퍼 조현우가 막을 수 없었던 그림 같은 궤적이었습니다. 광주 이정효 감독도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합니다. 2대1 광주의 승리, 대여 울산을 잡는 짜릿한 승리에 선수도 팬도 감격했지만 이정효 감독의 모습은 되레 패장에 가까웠습니다. 경기 막판 실점에 이처럼 싸늘한 표정이 나온 건데 라커룸에서도 아쉬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위로 승격팀 돌풍을 일으킨 광주는 올해도 6위로 선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단연 이정효 감독이 있습니다. 특히 선수단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에 축구 팬들은 열광합니다. 지난 11일 대구전 패배 후 공개된 라커룸 연설은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름 있어? 여기 이름 있는 선수 있어? 없어. 그냥 미친처럼 축구에 미쳐야 돼, 다. 미쳐야 축구를 향한 감독의 진심을 알기에 선수들의 믿음은 단단합니다. 화를 많이 내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뒤끝도 없으시고 유쾌하신 감독님 같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남다른 존재감이 그라운드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빙글 도는 의자 백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높은 사람이 앉던 회전의자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힘들어 쟁취한 권력이니 군소리 말랍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감히 넘보지 말라는 절대 권력에 경고하고 통합니다. 히틀러 유일 체제에 항거했던 독일 목사의 시입니다. 나치가 권력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할 때 침묵하고 방조했던 독일 사회를 꾸짖습니다. 그들이 노조원을 덮치고 유대인을 끌고 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내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잘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른바 명심파리 경쟁 끝에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어제 밝힌 명심입니다. 앞서 추미애 당선인처럼 이 대표가 나한테만 이야기해줬다고 했죠. 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렇게까지 볼썽사나운 장면은 없었습니다. 누가 되든 꼭두각시 의장이 되겠다고 서약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경선 결과를 이 대표가 당심이라고 한 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낙점해 무투표 당선된 박찬대 원내대표가 독일 목사의 시를 비장하게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의원들의 단일 대오를 요구할 때였습니다. 하도 황당한 비유였던지 회의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1년 반 만에 이런 말을 버젓이해도 그러려니 하는 정당이 됐습니다.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민주화 이후 딱 한 번 있었던 대표 연임을 두고도 낯간지러운 추대 읍소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 원로가 이승만 시대 같다고 할까요?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잖아요.
항공기 사고 넷 중 하나가 무조건적인 복종 때문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부기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기장의 실수를 보고도 눈 감는 바람에 터지는 사고라죠. 그렇듯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체제를 유일체제라고 합니다. 5월 16일 앵커 칼럼 오늘 자기 파괴 복종이었습니다. 5월 중순에 봄과 여름, 겨울까지 세 계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지난 밤 사이 폭설이 쏟아지며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요. 제주에는 오늘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올라 한낮에 따뜻하거나 다소 더운 곳들도 있겠습니다. 단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햇볕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에 외출하신다면 강한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상에는 강한 풍랑이,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출근길 서울이 12도, 춘천 7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가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주말에도 맑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